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71번째 에피소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장비랑 방송이랑 맡고 있는 낙교시라고 하는데 오늘은 장비가 안 돼서 CP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네, 저는 방송 편집하고 있는 CP고요. 사실 오늘 이제 저희가 리인벤트 행사장에 와 있는데 네. 원래는 좀 빠르게 해볼까 했는데 장비가 항상 뭐가 하나씩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세팅하는 데만 1시간 걸려서 좀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상태고 그래서 생각날 때 바로 해야 되는데 제가 한국에서 쓰던 좋은 장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용으로 좀 더 바로 할 수 있는? 네, 제 생각에는 다음부터 그냥 라이브를 포기해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는 라이브를 하려다 보니까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진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원래는 그 노트북도 가져오려고 했는데 약간 노트북 2개고 좀 무겁고 하니까 그냥 좀 간소하게 가려고 그거 빼고 왔었거든요. 그냥 노트북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노트북도 필요한 이유는 라이브 때문이잖아요. 그쵸. 그냥 라이브를 안 하면 사실 그 믹스프리 녹음 장비 좋은 거랑 카메라 혹은 카메라 없으면 핸드폰 라이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라이브 해야 좀 더 재밌죠. 라이브 해도 어차피 채팅도 안 하고 지금도 아마 제가 여기 유튜브는 안 들었지만 몇 분 안 드실 거예요. 아 맞아요. 지금 서울 시간으로는 7시 30분이고요. 저희가 7시 25분에 시작한다고 그렇죠. 공지하긴 했었는데 지금 서울은 7시 30분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많이는 없으셔서 2분 정도? 항상 와주신 최승우님 들어오신 것 같고요. 아침 시간인데 그래서 거의 없는데 뭐 아무튼 네. 리인벤트 얘기 좀 해볼게요. 혹시 목소리 잘 안 들리면 알려주세요.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소리도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 그쵸. 지금 저희가 옆에 히어로가 계시긴 한데 주무시고 계시고요. AWS 히어로라고 AWS에서 커뮤니티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별도 선정한 제도가 있잖아요. 아니요, 그 커뮤니티 활동이라기보다는 잘하는 분인가? 그러니까 히어로도 이제 종류가 있어요. 머신러닝 히어로, 혹은 뭐 서버리스 히어로, 네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를 좀 많이 해서 리더한 분들은 커뮤니티 히어로가 또 따로 있기는 해요. 네네. 정확히는 분야별로 좀 다르다.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 모르겠고 그 히어로 분들은 약간 AWS에서 가는 걸 지원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베네시안 호텔인데 저희가 히어로 분이 묵고 계신 호텔에 쳐들어와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죠. 네.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녹음 이야기 한 김에 녹음 이야기 먼저 할까요? 네 좋아요. 네, 저희가 원래 지난번에 한 번은 그 LA에서 방송 한 번 했었잖아요. LA 호텔에서 했었죠. 네, LA 호텔 인터넷도 잘 되고 깔끔했는데 낙교님 컴퓨터로 했는데 낙교님 컴퓨터가 충전을 안 꽂아놔가지고 갑자기 방송 중단되면서 저희도 피곤해서 그냥 중단된 적이 있었고 네네. 네, 거기서 못다한 이야기는 또 다음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 뭐 좀 뒤에서 해도 되고요. 네, 오늘은 원래 그 AWS 행사장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팟캐스트 부스가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거기 사람도 안 지키고 있고 뭐 여기 설명 봐도 뭐 별 이야기가 없어. 그냥 그게 프리퀀시 뭐였는데? 퓨처 프리퀀시. 퓨처 프리퀀시라고 해가지고 컨테이너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박스 같이 되어 있고 거기서 뭐 녹음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오늘은. 근데 아마 CP가 말한 거는 그 스케줄상 나오는 거잖아요. 네. 거기 별일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퓨처 프리퀀시라 해서 그냥 오늘만 쭉 잡혀있길래 뭐지? 하고 봤는데 사실 월요일부터 있었던 거고 뭔지를 정확히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도 안 써있고 뭐 자기들만 한다는 건지 뭐 이런 이야기가 아예 없어서 근데 꼭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을 것처럼 해놓고 지나가면서 이제 헤드셋 쓰고 들을 수 있거든요. 그 부스에서 한 얘기를 한국 그 보이는 라디오처럼 유리로 되어 있고 해서 거기서 뭐 라이브는 못해도 녹음도 안 돼도 조용하니까 괜찮겠거니 했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건지 애들이 안 된다고만 해가지고 전 사실 합리적 의심은 있어요. 그냥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된다고 했을 텐데 저희한테 팟캐스트 가지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스파티파이에 찾아서 보여줬는데 뭐 포리포비츠 뭐 말하더니 한국어를 보고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스케줄 꽉 찰 거 어차피 또 안 된다고 했어. 그럼 그냥 안 된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왜 가지고 있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약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지나갈 때는 지킨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다른 분이 지나갈 때는 지킨 사람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한데 이번에 좀 드는 생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팟캐스트 녹음을 이런 행사장 오면 앞으로도 저녁에 하면 안 되겠다. 그냥 행사장 안에서 하는 게 깔끔하겠다. 그쵸. 제가 그 팟캐스트는 아닌데 다른 분들 방송 찍는 걸 봤잖아요. AWS 직원들이. AWS 직원들이 그냥 DSLR 카메라 놓고 그 DSLR 카메라에 마이크 선을 쭉 연결해서 그냥 손으로 들고 있는 마이크로 이렇게 하니까 XLR 마이크.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이크는 사실 옆에 주변 소음이 아무리 커도 잘 안 들어가잖아요. 일반 뉴스 앵커들도 마찬가지고 네. 살짝 들어갈 수는 있어도 감도를 높여서 가까이서 하면 그쵸. 그래서 차라리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우리도 방에서 하려면은 지금도 막 저녁에 뭐 밥 먹는 약속 있고 막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나면 막상 저녁에 할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애매하죠. 그래서 좀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새로 또 장비가 필요하겠군요. 네. 아니요, 장비는 저희 다 있죠, 사실. 있긴 하죠. 네, 저희 개인 장비도 있고 그 믹스프리는 사실 녹음이랑 마이크 그 선만 좀 얇은 게 있으면 되는 거고 카메라도 저도 이미 FX3라고 해서 그 DSLR 카메라에 바로 XLR을 3개나 꽂을 수 있으니까. 지금도 약간 이게 지금 화면이 그 맥북에 있는 카메라거든요. 저 페이스타임. 지금 원래는 카메라 쓰려고 가져왔는데 그것도 셋업이 안 돼가지고 HDMI 선을 또 빼먹고 왔어. 그래서 그거는 지금 못 쓰고 있고요. 요거 지금 그냥 맥북으로 간이로. 그리고 또 인스타 360으로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건 또 펌웨어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가지고 안 돼 있는 건지 나중에 해준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못 쓴다고 하고 요걸로 그냥 임시로 하면서 시피님이 좀 고생을 했죠. 생각이 그래서 많이 들고 다닐수록 결국 안 좋은 것 같아. 저도 요즘 많이 느끼는 게 그러니까 세팅돼 있는 예전 말했듯이 보통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에 있으면 복잡하고 고퀄리티로 하더라도 결국 들고 다니는 거는 그냥 짜잘한 게 없을수록 좋지 않나? 지금도 다 챙겨왔는데 HDMI만 숙소에서 연결해서 TV 보다가 놓고 온 거잖아요. 저희가 키노트를 가서 안 보고서 다 거의 방에서 HDMI 연결해가지고 라이브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HDMI 선을 빼놨더니 거기 놓고 갔죠. 그쵸.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호텔 이야기 적어주신 거 먼저 한번 해볼까요? 뭐 뒤에서 하시죠. 이거는 그래요? 리인벤트 얘기부터 하고 네네. 리인벤트 그 내용 이야기 먼저 하자는 거죠? 네네네. 네. 리인벤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긴 하는데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많이 듣지 않기도 했지만 거의 좀 숙소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키노트는 그래도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라이브 시간에 다 보긴 했어요. 키노트가 지금 8시만 붙어 있었죠. 다 8시 반에 8시 반부터 10시까지 첫날 키노트는 저녁이었죠. 월요일 저녁. 그래서 저희 숙소 와가지고 듣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 그러니까 뭐 조금 앞부분 놓친 것도 있긴 한데 거의 다 듣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바뀐 게 월요일부터 이제 행사를 시작하더라고요. 원래는 월요일에 그 오전에 행사 안 하고 그 저녁에 이제 먼데이 나이트 라이브인가 그게 첫 번째 행사로 시작을 했거든요. 리이벤트 행사를. 근데 그 날까지 다 꽉 채워가지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세션이 열려있고 들어도 되는데 키노트 세션은 월요일 저녁 시간에 그냥 키노트로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키노트 시작하고 그거 시작으로 해서 월, 화, 수, 목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이 누구였죠? 월요일 날이 아마존 CEO였나? 아니요, 화요일 아침에 메인 키노트니까 화요일 아침에 월요일은 아마존 CEO죠. 누구지? 월요일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월요일이 누군지 잘 모르겠고 화요일이 이제 그 CEO분이고 3일차가 누군지는 잘 안 봤는데 데이터 쪽이랑 ML 쪽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랑 ML 쪽 VP 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네. 그리고 4일차가 이제 워너버게스 AWS CTO 분이 아마존 CTO요. 아마존 CTO예요? 맨날 헷갈려. 이제 그 아마존 CTO 분이 나와서 오늘 또 발표를 해서 이렇게 키노트 4개가 발표가 됐고 그리고 사실 저희도 이제 예전에도 리인벤트 올 때마다 얘기를 했었는데 AWS 리인벤트는 사실 발표가 키노트가 핵심이긴 하거든요. 키노트에 새로운 중요한 발표가 그 서비스 릴리즈가 다 들어가 있고 그것만 잘 보고 있으면은 웬간한 건 다 들을 수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도 그러니까 약간 2019년 이제 지나서 2020년 21년 보면서 느꼈는데 키노트에 생각보다 별 내용이 없긴 한 것 같아요. 그냥 시간 대비 생각을 했을 때 원래는 막 그 둘째 날부터는 서비스 막 발표하니까 그게 저 기억이 나는 게 서비스 발표를 하면은 우리는 막 세션 얘기 잠깐 했었는데 서비스 발표하면은 그 새로운 서비스의 세션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비공개야. 이 어떤 서비스가 발표될지 공개가 안 돼 있고 거기서 이제 발표하는 순간에
이 아마존 AWS 이벤트라는 앱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세션을 예약하는데 거기에 세션이 열리니까 거기서 이제 서치에다가 키워드 넣어놓고 계속 검색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때 바로 뜨면은 거기서 예약하고 그 세션 듣고 또 그때 뭐 주는 거 있다고 하면 그런 거 빨리 들으면 워크숍 같은 거 받아오고 했었거든요. 저는 받은 건 없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했었고, 그리고 또 기억이 나는 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올라오면 그게 딱 그 키워드를 딱 얘기하는 순간, 예를 들면 뭐 이번에 뭐 오픈 서치 서버리스를 발표했거든요. 그럼 오픈 서치 서버리스를 발표하는 순간 AWS 마치는 이후에 그게 딱 올라왔어요. 근데 이번에 그런 얘기도 별로 없었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그게 딱 발표되는 순간에 재밌는 포인트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 정도의 느낌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 정도의 느낌은 전혀 아니었고, 실제로도 뭔가 엄청 뭐 게임 체인저라고 느껴질 만한 발표는 딱히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쵸. 근데 뭐 어떠셨어요?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실무를 많이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현장에서 들었으면 조금 더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하는 게 있었을 수도 그런가?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우리 기준으로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거는 많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말한 대로 키노트 들으면서 거기서 바로 이제 뉴런치라고 막 검색해서 새로 나온 거 막 찾고 그랬는데, 이번엔 아예 그 AWS 이벤트 앱에 뉴런치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서 그쵸. 그 키노트 5일 동안 이날 발표한 뉴런치 필터를 하게는 해줬는데 문제는 예전에 그런 것들이 워낙 세다 보니까 뉴런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뉴런치 필터 걸어도 몇 개가 없어요. 거의 없어. 그게 좀 이상해. 신기해. 뉴런치에 대한 그 세션이 없어요. 예전엔 뉴런치 세션이 진짜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엔지니어들한테 그랬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이 말한 것 중에는 그냥 키노트에서 발표한 것보다 키노트 전전날 막 왓츠뉴로 도배했다는 그 거죠? 주간 동안 왓츠뉴 나온 것 중에 오히려 매력적인 게 조금 있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한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들어봤을 때 첫날 두 번째 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뭔가 환경에 대한 얘기? 그 뭐라고 하죠? 그 가버넌스에 대한 ESG. ESG한 얘기가 좀 많이 있고, 그 CP랑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런 걸 강조하는 게 아마도 AWS 쓰는 기업도 AWS가 그걸 지키면은 우리는 AWS 쓰니까 우리도 그런 조건을 맞춘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 두 번째로 이제 니트로 같은 것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가상화 쪽에서 성능을 올렸다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중요하고 굉장히 파격적인 건 맞는데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뒷단에서 알아서 이제 빨라지는 거고, 실제로 예전에도 제가 봤던 기사 중에 기억에 남는 게 AWS가 똑같은 EC2 인스턴스를 똑같은 사이즈로 올려도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계속 올렸다고 테스트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사실 니트로 같은 얘기는 와닿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쓰는데 바뀌는 건 아니니까, 인터페이스 상의 변화는 아니다 보니까 뭐 그렇게 와닿진 않는 것 같고,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훨씬 재밌긴 하죠. 뭔가 새로운 서비스 발표하고. 근데 이제 람다 같은 거 발표했으면 이거 완전 엄청난 뉴스잖아요. 근데 이제 람다가 아니라 람다의 스냅 스태트 이런 거 발표하고, 그러니까 람다에서 자바 쪽이 콜드 스타트 문제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럼 이제 람다에 대한 전체는 아닌 것 같은데 람다를 자바로 쓰는 회사들에서 콜드 스타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같은 느낌으로 람다의 스냅 스타트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좀 카테고리가 굉장히 작은 거죠. 키노트에서 옛날 같으면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아니요, 예전에도 그 키노트 상황마다 다른데 그쵸. 네.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아마존 CTO가 주로 람다 쪽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심지어 이번에도 또 발표하는데 옷 입고 왔는데 람다 로고가 그려져 있어요. 그거는 그냥 아예 서버리스. 근데 저도 기억나는 게 파이어 크래커나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람다를 지탱하는 기반 기술 이런 거 좀 더 커 보이긴 했지만 네. 람다의 뭐 VPC 적용이나 람다의 뭐 작아 보이는 것들도 은근 키노트에도 많이 있었고, 그 대신 그때는 람다가 초창기니까 이게 되면 좋겠는데 싶었는데 그쵸. 해주고 이런 게 많았고, 스냅 스타트도 사실 엄청 큰 건데 크긴 하죠. 때 네. 그거에 대한 효용을 느끼는 사람들이 제한적이지. 람다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랑 맞으면 좋은데, 그쵸. 자바 쓰는 람다를 하는데 자바를 쓴다 이런 사람 거의 없다고 봤거든요, 저는. 왜냐면 람다랑 애초에 잘 맞는 언어가 아니고, 람다는 사실 자바스크립트나 혹은
그나마 고 이쪽이랑 맞지 레일즈나 파이썬이랑도 사실 맞는지 모르겠거든요. 요즘처럼 소프트 엔지니어들이 언어를 안 가리고 다양한 언어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람다를 쓰는데 콜드 스타트가 느리고 뭐 그 메모리도 엄청 많이 가지고 뜨잖아요. 사실 이번에 스냅스타트 해결했어도 메모리를 많이 가지고 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자바랑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자바를 회사의 주 언어로 가져가는 데서는 아마 와 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엊그제 이제 넷플릭스의 다른 쪽 발표를 듣다 보니까 넷플릭스의 엔지니어링의 대부분 75% 이상이 자바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이왕이면 이제 일부러 옮기거나 할 때 자바로 할 수 있고 또 아까 말한 ESG 관점의 그것도 전 드는 게 예전에는 이제 클라우드 초기에는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나 뭐 미국의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해도 좀 클 수는 있지만 그런 자유로운 회사들이 많이 썼다면 이제는 이제 전통적인 기업들 뭐 제조업이나 뭐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또 상장사의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상장사는 ESG 이런 걸 또 은근 법적으로 따지거나 혹은 그쵸. 투자자들 그러니까 일반 VC 같은 투자자 말고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진짜 주주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쵸. 아마 그걸 더 강조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추세이지 않을까 싶긴 했어요. 그 스냅스타트 잠깐 얘기를 해보면은 스냅스타트 자체는 되게 재밌는 기술이긴 해요. 왜냐면은 그게 스냅스타트가 자바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점이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바가 강조되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스냅스타트 자체는 원래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게 리눅스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원래 콜드 스타트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캐시가 미싱 됐을 때 그러니까 그걸 띄워놓은 게 없었을 때 실행을 하면은 그 이미지 초기화부터 시작해서 실행하는 단계가 오래 걸리는데 자바 같은 경우는 특히 JVM이 껴있다 보니까 그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메모리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걸 다시 살려서 돌리게 하는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런 기술이 예전에도 리눅스에 보면 있었거든요. 컨테이너의 상태를 그대로 메모리 캡처 다 해놓고서 저장해 놓은 다음에 그걸 다시 띄우면은 그게 돌아가던 상태가 완전히 복구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실제로 그런 기능도 되게 예전에 불안전했었고 그리고 거기서도 약간 시큐리티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했어요. 잘 이해는 못했는데 뭐 이게 그대로 실행이 되면은 뭐 난수 초기화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똑같은 상태가 구현되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 생길 수 있는 거를 예를 들면 랜덤 같은 게 네. 같은 값이 나와버리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것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발표한 게 자기들이 스냅다타 만들긴 했지만 네. 제대로 쓰기 위해서 JVM이나 뭐 오픈 SSL이나 이런데 엄청난 기여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그러긴 했어요. 스냅 스타트 하면서도 랜덤이나 뭐 이런 함수가 이렇게 잘 동작하도록 그 메모리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잘 동작하도록 코드 단에 기여를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던 맞아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특정 버전 이상을 써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런 제약이 좀 있을 것 같고 아마 환경에 대한 AMI 모르겠는데 아무튼 환경에 대한 제약도 좀 있을 것 같고 그걸 맞춰주면은 그렇게 돌리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쵸.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냅 스타트가 그냥 켜지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아마 켜야 되는 것 같고 그걸 켰을 때 예상하지 못한 동작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있죠, 많죠.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내가 쓰는 뭐 오픈소스 뭐 스프링이라고 치면 스프링에서 쓰는 모든 자바 프로젝트 그 오픈소스 또 연결된 게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영향을 내가 완벽하게 잘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딘가에서 그런 게 잘못 동작해가지고 계속 같은 값이 나온다거나 보안은 사실 랜덤이나 해시나 이런 거에 의지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쉽게는 못 쓸 것 같아. 진짜 의지를 가진 소수들이 난 무조건 자바로 해야 되겠다. 이 정도면 쓰지. 그러니까 자바가 그 콜드 스타트 유독 느리고 여기서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 언어에서도 원래 느린데 자바는 JVM 띄우는 것도 느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그래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데 뭐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맞아요. 부분은 사실 되게 엣지 있고 재밌는 것 같긴 한데 임팩트는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 람다를 안 쓰셔서 그래. 람다 안 쓰진 않아요.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은 있어요. 사실 저는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AWS 아키텍트 분들이 그린 아키텍처를 보면은 되게 조금 혹하는 게 있어요. 되게 잘 그리고 되게 람다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람다 이번에도 뭐 람다 비주얼라이징 해서 뭐 GUI에서 셋업할 수 있고 그런 거 나왔거든요. 이따 잠깐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것도 보면은 되게 뭔가 많은 걸 할 수 있고 또 그거 오늘 발표하면서 사례 발표 중에 자기네가 뭐 리뷰를 하는 업체인 것 같아요. 뭐였지 무슨 파일럿인가 그랬는데 아무튼 그 업체에서 자기네가 람다로 구축한 거 이제 이미지를 막 보여주거든요. 그럼 SQS에 쌓고 람다가 가져가고 그것도 어떻게 처리하고 그리고 파이프라인 연결해서 하는 식으로 막 문제를 푸는데 그게 되게 혹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너무 관리 요소가 많고 저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뭐 제약 요소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또 쭉 이야기하자면 사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 저희도 이제 한번 보곤 했지만 정리를 따로 안 해서. 그렇죠. 저희가 뭐 그거 세션 들어가서 네. 듣고 온 건 없어요. 그것도 있고 이제 키노트 들을 때마다 다 쓴 게 아니라 이번에 이거 하면서도 저희가 참고 많이 한 게 지금 메가존에서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가존.com의 슬러시 블로그 가면 키노트부터 해서 그분들이 또 세션에 들어간 세션 정리를 진짜 많이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리를 잘 해놔서 저희도 그거 참고로 하면서 다시 리마인드 하긴 했었고, 제가 참고로 저랑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메가존에 따로 받은 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뭐 있을지 몰라서 그쵸. 자비를 내고 왔기 때문에 그 얘기도 이따 뒤에서 한번 해보려고요. 자비로 뭐 얼마나 드는지 이런 거 그래요. 여기도 해보려고 하고 그 CP가 잠깐 얘기해 주셔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메가존 아마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로 가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쪽에 가시면은 요거 쭉 정보 정리가 올라와 있고 그리고 볼만한 게 이제 What's New, 그러니까 AWS What's New라고 새 소식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보긴 하거든요. 그런 거 있고 거기서 보시면 아마 좀 관심 있는 것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거기는 중요도 순으로 막 정리가 돼 있진 않아서 보기 좀 힘들 수도 있긴 한데 거기가 이제 사실 뭐 기본 뭐랄까 오리지널 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뭘 보면 좋을까 딱히 모르겠네. 뭐 일본 거를 안 보시니까 저는 일본 것도 가끔 보잖아요. 예. 일본 거에 퍼블리키라는 또 매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좀 중요한 것들은 찝어서 정리해주긴 해서 좋긴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일본어라서 좀 애매하고 그 아마 유튜브에도 이제 키노트 아마 공개됐죠. 네, 공개됐을 것 같아서 그쪽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아마 제 생각에는 확실히 좋아져서 블로그나 이런 거 공개된 것만 잘 보고 관심 있으면 유튜브에서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나온 것 중에 저도 이제 몇 개 적어는 봤거든요. 다 이야기는 못할 것 같은데 그냥 훑어보기라도 하자면 저는 오픈서치 서버리스 이게 좀 기대는 되는데 어차피 지금 프리뷰라 못 쓰는 것 같고 그렇죠. 오픈서치 서버리스 근데 원래 프리뷰라도 세션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번에 세션도 발표도 있고 뭐 있었던 마지막 것 같은데 날 잠깐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아마 구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쵸. 좀 애매할 가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치 스파크용 뭐 아마존 아테나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오픈서치 서버리스에 관심 있는 이유는 오픈서치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일라스틱 서치 아마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지점에서 이제 포크 떠서 나가버렸죠. 네 맞아. 그때 좀 이슈가 있어서 우리가 한번 얘기했었죠 그 얘기. 네, 몇 번 했어요 저희 팟캐스트에서. 넘어가시죠. 근데 참고로 이게 AWS 리인벤트 행사장에 엘라스틱 서치 부스 꽤 크게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는데 또 이제 저희가 이거 방송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지금 엘라스틱 거기가 상황이 안 좋은지 13% 감원을 발표했다고. 13%? 10% 정도? 그래서 좀 미국이 요즘 많이 해고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해고하는 와중에 또 토커는 돈 잘 벌었다는 이야기 들으면 그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거 나중에 한번 같이 파보죠. 그것도 한번 파보시죠. 그래서 오픈서치 서버리스가 있었고 다음으로 제가 이야기할까요? 네네. 아마존 아테나에서 이제 아파치 스파크용 아마존 아테나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파치 스파크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가지고 이게 말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 사실 저는 빅쿼리에 대항하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은 하는데 그런 노력의 일환일 것 같은데 아테나랑 붙어서 하는 건 크게 기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아마존에서는 된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 그쵸. 이미 우리는 빅쿼리에 준하는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아마존에서 그러니까 AWS 발표한 대부분의 내용이 그 레드시프트랑 아테나랑 S3랑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계속 개선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데이터 쪽은 아니라서 많이 안 써보긴 했는데 CP나 이런 경험을 들어보면은 한계가 좀 명확하게 있다는 느낌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뭔가 스파크랑 잘 붙으면 어떻게 빅쿼리 넣더라도 여기서 갱신을 하고 넘어갈 수는 있는데 데이터랑 ML 쪽이 특히 구글이 별로 막 하는 거 없는데도 그 기술적인 역량으로 그쪽을 이제 파는 분들한테 좀 많이 그러니까
데이터랑 머신러닝 전문가들은 GCP를 생태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서 오히려 맞아요. 반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우리는 아마존에 있던 걸 여기로 다른 데로 옮기려면 뭐 다이나모집이나 RDS나 뭐 엮인 게 많은데 그쵸. 반대로 데이터랑 데이터랑 머신러닝은 반대로 빅쿼리가 핵심인 것 같아요. 빅쿼리랑 그 데이터 플로우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또 반대로 넘어가기가 어렵고 회사 입장에서는 아마존이랑 GCP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트래픽 비용이 너무 그쵸. 낭비되는 것 같고 트래픽이나 데이터 넘기는 거나 그런 거 구축하는 것도 사실 그쵸. 별로 깔끔하지가 않죠. 그 네트워크가 거기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항상 찝찝하고 잘 쓰고 있는 건가 의심이 들고. 근데 뭐 잘 연결은 되는데 저는 이제 회사 관점에선 비용 문제 때문에 계속 결국 안 좋은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다른 회사도 많을 것 같아요. 그쵸. 어쩔 수 없이 AWS에 있다거나 뭐 데이터랑 머신러닝이 더 중요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어플리케이션 GCP로 가는 결정을 하거나 근데 저는 그래서 둘 중에 누구 한 명이 데이터 트래픽을 풀어주면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그렇게 하잖아요. 트래픽 비용 안 받겠다고. 아니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CP의 이제 미래의 모습 그 얘기했던 거는 발표했던 것 같긴 한데 GCP의 그 빅쿼리를 AWS에 자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렇죠. 그 발표는 꽤 전에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단계인지는 모르겠는데 GCP가 만든 기능이긴 하죠. 근데 그게 막상 나와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알고 보면 너무 비싸서 못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비싼 거죠.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근데 저도 스파크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 약간 분산 처리, 그러니까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기 위한 약간 비동기 워커 같은 느낌을 맞아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얘네가 해준다는 거는 이제 요거를 그 주피터 노트북 같은 걸로 바로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만 있으면 데이터가 아마 아테나 쪽이니까 S3에서 데이터를 넣어놓고 아테나 탭을 만들고 나면은 스파크로 바로 갖다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또 나중에 데이터 쪽 잘 아는 분들 있으면 여쭤보고 싶고 또 아마존 도큐먼트 DB 엘라스틱 클러스터라고 했는데 이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원래 안 됐나? 도큐먼트 DB가 사실 몽고DB 호환이고 맞아요. 이제 엘라스틱 클러스터라는 건 이게 자유롭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 같은데 몽고DB 원래 이게 쉽지 않나? 엘라스틱이나 몽고DB는 좀 쉽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쉽진 않을 수도 있어요. 엘라스틱이나 몽고DB가 어차피 레플리카랑 샤드가 개념이 있어가지고 막 그걸 막 줄이면은 막 문제 생기고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 뭐 장애 나서 그 못 살린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AWS 잘하는 게 복제 같은 거 잘하니까 EBS 단이나 그런 아랫단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쓸 수 있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럴 것 같아요. 싶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데이터 관련된 것 중에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인지 모르겠는데 아마존 오로라 DB라고 이제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거 맞죠? 네, 오로라가 RDS가 그 MySQL이나 포스트그레 같은 것들을 아마존 방식으로 확장 가능하게 만든 그쵸.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하위 호환성 갖춘 DB라고 생각을 하면 맞아요. 되죠.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제 데이터 분석용엔 또 RDB가 좋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레드시프트랑 통합을 해서 제로 ETL이라고 부르는 게 원래는 뭐 ETL 작업을 해서 오로라 있는 DB 중에 필요한 걸 레드시프트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고 이것도 좀 귀찮고 사실 운영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컬럼도 바뀌고. 그렇죠. 근데 발표한 건 제로 ETL로 아마존 오로라 있는 걸 레드시프트 바로 할 수 있다. 그냥 연결해가지고 파이프라인 구축이나 관리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로 잘 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버지니아 북부 리전에서 MySQL 8.0하고 호환되는 오로라 MySQL 3에 대한 평가판만 제공된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잘 되면 레드시프트가 그래도 포스트그레스QL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컬럼형이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 여기서도 예제 나오지만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할 때 이렇게 특정 컬럼만 가져오기 때문에 컬럼 DB면 좀 빨리 뽑히긴 해요. 그래도 RDB보다는 좀 빅쿼리 수준은 아니더라도 네네. 그러면 좀 오로라 DB를 쓰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저희도 이제 뭐 DB 같은 게 있으면 이거를 그대로 빅쿼리로 옮기거나 뭐 이런 작업을 혹은 분석용으로 작업을 막 해주는데 그 리소스가 좀 줄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는. 그쵸. 오로라는 뭐 개발자 입장에서 쓰기도 진짜 좋았던 걸로 전 기억을 하고 있고, 원래는 이제 초기에는 뭐 저도 DB 쪽 많이 관리했었으니까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DBA 분들이 이제 MySQL 직접 쓸지 오로라를 쓸지 많이 고민하셨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오로라 관리 편리성이 있어서 몇 가지 좀 단점이 있긴 했었는데 오로라로 지금은 다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오로라 자체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CP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게 사실 제일 힘든 게 데이터 처리할 때 이 DB에서 데이터를 보내는 과정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걸로 뭐 덤프 이게 DB에 영향 주면 안 되니까 덤프 떠놓고서 그걸 다시 또 살리고 넣고 막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다고 하는 거니까 사실 제가 느끼기에도 이번에 제일 큰 거는 이게 아닌가 싶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임팩트는 이제 레드시프트를 쓰냐 안 쓰냐에 좀 달린 그쵸. 것 같아. 근데 레드시프트 자체가 서버리스가 있다고 해도 어쨌든 인스턴스 사이즈도 관리해야 되고. 그쵸. 예. 근데 뭐 잘 쓰면 좋을 수도 있고. 또 레드시프트 관련된 게 나온 게 아마존 레드시프트 인티그레이션 4 아파치 스파크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마존은 지금 AWS는 어떻게 해서든 레드시프트를 밀고 있는 빅쿼리의 거. 대항마로 아테나랑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쪽인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두 개 그쪽- 뭐 같이 쓰는 거니까. 약간 애매하긴 해요. 그런가? 네. 아테나에 해당하는 걸 아마존 레드시프트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테나를 안 쓰고도 아테나랑 똑같은 효과를 얻는 것도 있고 막 네네네. 그래서 뭐 골라서 쓰라는 거긴 하지만 저는 뭐 버지니아 북부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MySQL 8 버전이 거의 최신 버전 아니에요? 이게 거의 최신일 것 같은데? 저도 MySQL 잘 써. 제가 기억하기로는 막 5, 6 이런 거 썼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에서는 이거 올리는 게 제일 큰 리스크일 것 같아. 아마 이거 쓰고 싶어도 버전 올리는 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거기서 좀 장벽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뭐 덤프 떠서 이쪽에 옮겨주거나 이런 ETL 작업이 사이즈가 적을 때는 괜찮은데 사이즈가 커지면 저희도 예전에 사이즈 적을 때는 뭐 2시간에 끝나던 거 1시간에 끝나던 게 막 사이즈 커지면 막 48시간 막 며칠 걸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커질수록. 그쵸. 결국 사이즈가 커질 때 이걸 버티려고 ETL 작업이나 스파크나 이런 거를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쓰시는 거고 전에 작은 사이즈일 때는 지금 아마존이 이렇게 제공해준 제로 ETL 이런 거 엄청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ETL 만들 필요도 없고 더 심플해지니까 더 작은 사이즈면 사실 그냥 RDS 쿼리 하면 되고. 그렇죠. 사실 쿼리 했을 때 뭔가 슬로우 쿼리 걸릴까봐 그게 제일 무섭죠. 그 데이터 작업은. 또 작을 때는 저기 뭐죠? 이름도 까먹네. 슬레이브 DB라고 하다 뭐였지? 아마존은 다른 이름이었는데. 레플리카? 네, 레플리카 DB 같은 거 따서 거기서만 또 해도. 리드 리플리카? 네, 리드 리플리카. 그러니까 약간 서비스의 사이즈나 이런 거마다 다 요구사항이 다른 것 같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ML 잘 모르지만 전 ML에 특화된 인스턴스 타입이라고 해서 INF2? 근데 이게 인퍼런스? 그러니까 실제로 머신러닝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학습할 때 쓰는 CPU가 있고 이제 인퍼런스라고 해서 실제 데이터를 넣고 그걸 받아서 바로 반환해주는 이런 거 할 때 쓰는 인스턴스가 있는데 이번에 인퍼런스 2, INF2를 발표했는데 전 우선 INF1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인퍼런시안가 예전에 뭐 발표했던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번에 2가 나왔다고 하고 머신러닝 하는 분들 들어보니까 이거에 맞게 개발을 바꾸거나 뭐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 아니면 특정 작업에만 유리하거나. 그쵸. 그런 게 어렵죠. 아키텍처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런 특화된 기능에 쓸 수는 있겠지만 범용적으로는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여기 호텔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네. 여기 가습기를 받아놨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일단 뭐 그거 외에도 다 하신 거죠? 10개 중요한 거. 그거 외에도 좀 발표했던 거 중요한 거 짚어보면은 이게 사실 저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거 키노트에서 했던지 모르겠네. 아니면 왓츠뉴에 올라왔던 건가? 그 RDS에 블루그린 디플로이먼트라는 게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뭔지 잘 모르겠어. 그 키노트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런 게 나온다고 해서 그게 아마 좀 원래는 DB가 동시에 띄고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아마 순간적으로 동기화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바꿔치기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긴 한데 요거는 한번 좀 파보고서 재밌으면 다음에 또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서치 서버리스는 아까 얘기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심스페이스 위버라고 이것도 엄청 설명하더라고요. 이거 아마 어젠가 그저께인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3D 시뮬레이션 뭐 그런 거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저희 쪽은 아니긴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도시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교통정보 그런 거라든지 지도랑 연결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발표하긴 하더라고요. 사실 좀 분야가 달라서. 그러니까 이번에 좀 확실히 느낀 게 컴퓨팅 이런 부분들은 이미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발표를 해서 컴퓨팅이랑 DB가 이미 필요한 거 다 갖춰지긴 했거든요. 웬간한 것들은 일라스틱이랑 몽고까지 나왔으니까 일라스틱이랑
다큐멘터 DB가 몽고DB죠. 네. 그렇게 나왔으니까 베이스는 갖춰진 것 같은데 지금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느끼기엔 약간 데이터랑 머신러닝 쪽 이런 쪽인 것 같긴 했었어요. 힘을 좀 주는 부분이. 그리고 이번에 발표할 때는 주로 키노트도 그렇고 시큐리티 쪽이 좀 많긴 했죠. 그런 것도 몇 개 있었죠. 시큐리티 관련된 거 정말 많아요. 저희가 이제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발표에 시큐리티가 좀 많았고 실제로 엑스포 부스에서도 시큐리티 관련된 쪽이 많았어요. 예전에 전통적인 시큐리티에서 이제 클라우드 시큐리티로 지금 넘어오는 느낌? 오히려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거는 클라우드스럽게 많이 바뀌었는데 시큐리티 쪽도 그런 걸로 좀 넘어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채팅이 뭐요? 잘 안 보여가지고. 네네네.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것도 어제 발표한 것 같은데 이것도 레드시프트 관련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존 레드시프트 오토카피 from S3라고 S3에 있는 파일에서 바로 레드시프트에 올리는 거 요건 이제 아테나까지 연결되는 그런 컨셉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했던 것도 오늘이 이제 그 워너 보겔스라고 아마존 CTO 분이 발표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람다 이제 입고 오시고 좀 서버리스에 좀 힘을 준다는 걸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서 오늘 발표한 게 좀 컸던 게 그건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 컴포저라고 이게 파이프 얘기, 리눅스 파이프 얘기하면서 막 요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리눅스의 파이프처럼 서버리스를 파이프로 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도구라고 하면서 어플리케이션 컴포저라는 걸 발표했고 요게 저도 정확히는 이해 못했는데 뭐 대충 이제 이미지로 봤을 때 느낌은 우리가 람다에서 뭐 워크플로우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고 쓰잖아요. 그리고 람다를 저는 좀 지향을 하는 쪽이긴 한데 복잡하게 쓰면 람다에서 람다 연결하고 거기다 조건 주고 막 그런 식으로 워크플로우 붙여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GUI로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원래 워크플로우가 없던 건 아니니까 아마 그런 걸 새로 만들었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해서 워크플로우 어플리케이션 컴포저라는 걸 발표를 했고 요것도 한번 써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프리뷰는 아니니까 아마 정식 발표한 것 같아요.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발표한 게 요건 사실 저는 크게 기대는 안 되는데 사실 AWS 아시긴 하는데 코드 붙은 것들이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잖아요. 저 코드 빌드나 뭐 네. 그런 게 막 쓰는 사례가 있다고 하고 뭐 GitHub 리포지토리 같은 리포지토리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저는 많이 쓰는 사례를 본 적은 없긴 하거든요. 저희도 거의 안 쓰고 있고 지금 저희는 GitHub에 이제 GitHub으로 많이 넘어가고 또 GitHub 액션 쓰니까 더더욱이 CI는 안 쓰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확장하는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프레임워크나 뭐 초기 코드, IDE, 빌드 환경, CI, CD 막 이런 것들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개발 환경 쪽 도구인 것 같은데 아마존 코드 카탈리스트라고 발표가 된 것 같아서 요게 뭐 다 된다고 하니까 정확히 기존에 있던 걸 왠지 조합하는 도구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라서 한번 써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를 발표한 거 정도? 요런 게 좀 큰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오늘 람다 얘기도 좀 했었는데 제가 앞부분을 놓치긴 했어서 뭐 또 중요한 게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핵심적인 건 요런 것들이었을 것 같아요. 제일 큰 것들. 엄청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거 있으면 원래 이제 여기 오신 분들 단톡방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막 캡처해가지고 올리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런 게 생각보다 없었다. 그리고 사실 그것도 있었어요. 생각해보면은 예전에는 진짜 막 재밌어 보이는 서비스 있으면은 콘솔도 바로 열리잖아요. 아까 또 깜빡했는데 그 왓츠뉴에도 올라오고 AW 콘솔도 바로 열리거든요. 그럼 거기서 바로 해볼 수 있었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콘솔 바로 안 열리는 것도 많았는데 그쵸. 만약 이번에 오픈서치 뭐라고 하면 그 워크숍 세션에 가면 바로 해볼 수 있죠. 우리 그거 열린 콘솔 계정을 줬죠. 그래서 맞아. 한국에 가면 6개월에도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워크숍 하면서 그걸 미리 경험해 볼 수 있게 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진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사실. 그래서 뉴런치 계속 그 했어.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리인벤트는 일단 그런 정도. 그리고 세션들은 사실 뭐 너무 구체적이기도 하고 많은 것 같아서. 뭐 그거는 세션 나오면 들어보시거나 관심 있는 거 있으면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메가존 블로그에도 세션 듣고 바로 정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은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발표장 얘기 해볼까요? 네, 발표장 이야기. 발표장이랑 호텔들? 네. 호텔에 발표장이 있는 거죠. 그쵸. 별 얘기는 아닌데 여기 뭐 안 와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희도 요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여기가 라스베가스에 뭐라고 하던데 요 중앙 거리를 스트립이
스트립일까요? 메인스트립이라고 하는 베가스. 건가? 뭐 그런 용어였는데.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있는 그 호텔들에서 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이제 중심이 되는 게 전 베네시안인 것 같긴 해요. 아 그쵸. 베네시안이라는 호텔에서 접수하고 거기에 이제 홀이 있어서 거기서 키노트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엑스포도 있고 중간에 들어가는 길목에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틀어주는데 지금 축구 틀어놨더라고요.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베네시안이 좀 중심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뭐 행사장은 아닌데 묵고 있는 호텔은 이제 홀리데이인이라는 호텔이거든요. 홀리데이인 데저트 리조트인가? 맞아요. 그런 호텔인데 여기 지금 메인에 있는 호텔들은 그냥 진짜 호텔이에요. 호텔인데 좀 기본적으로 방 크기가 넓은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 여기 베네시안 호텔 하루에 1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 시즌에. 요 시즌이고 목요일에가 100만 원이 제일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자비로 오면 진짜 비싼 호텔이고 근데 별로 안 좋아. 시피님들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되게 건조하고 좀 되게 답답해요. 이 복도도 창문 하나 없고 답답하고 막 건물들이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건물들 사이로만 다니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여기 되게 비싼데 저희는 이제 홀리데이인이라고 여기는 이제 시피님이 예약하셨는데 한 2-30 정도 그쵸. 1박에 했던 거 되게 싸고 근데 중요한 거는 더 훨씬 넓어요. 이게 리조트 호텔이라서 그런지 방이 2개 있고 거실도 엄청 크고 해서 막 모여서 사람들 모이기도 좋고 또 저희도 이제 잘 때도 되게 편하게 자고 저희는 이제 그런 데 묵고 있어요. 저 전에 왔을 때 거기서 묵고 계신 분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서 이번에 거기로 잡았는데 호텔 자체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오다 보면 새로 생긴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쵸? 이번에 이제 저도 처음 알았는데 시저스 포럼이라고 원래 시저스 팰리스 호텔인 줄 알았어요. 저는 시저스 팰리스 호텔이 그것도 있는데 뒤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랑 따로 이제 홀리데이인하고 저희 호텔 숙소 바로 앞에 그리고 베가스 그러니까 지금 베네시안 이쪽 행사장 그 사이에 엄청 크게 넓게 단층 한 3층 건물이 생겼는데 전 처음에 주차장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시저스 포럼이라고 엑스포 전용 건물 같은 걸 만들어놨고 진짜 깔끔하고 잘 돼 있더라고요. 야외도 있고 그래서 행사가 진짜 잘 되니까 이 호텔 행사장이 이렇게 많은데도 추가로 더 만들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에 그게 없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없었죠. 저희도 처음에 왔을 때 그 베네시안 걸어가는 게 그 홀리데이인에서 좀 바깥쪽으로 돌아가면은 또 홀리데이인 안쪽에서도 좀 커가지고 한 저희가 끝쪽 방이라서 한 5분 10분 걸어 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서 또 한 15분 걸어가야 되거든요. 베네시안까지 그 리셉션까지. 근데 요 시저스 포럼은 진짜 홀리데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쵸. 그래서 건널목 하나 건너면 바로 있어서 그리고 또 베네시안 행사장이랑 다리로 연결돼 있죠. 바로 직통으로 연결돼 있죠. 직통으로. 네,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알고 있으시면은 또 재밌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홀리데이인 호텔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아까 말한 대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고 맞아. 세탁기, 건조기가 있고 오븐도 있고 전자레인지 있고 수저 젓가락 이런 거 그릇 다 있고 식기세척기도 있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란 게 좀 요리에 진심인 것 같아서 여기서 웬간한 요리 다 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식기가 잘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와서 한국에 와서 뭐 힘든 분들은 괜찮지 않나? 지금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런 호텔 오면 전기포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라면 가져오신 분들 라면 못 먹고 막 그래서 뜨거운 물 얻으러 막 스타벅스 가시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거기는 전기포트는 없지만 저희 홀리데이는 이제 가스레인지 끓이면 가스레인지가 그쵸. 아니라 그 하이라이터인가요? 하이라이터. 인덕션 아니고 하이라이터인 것 같고 주전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냄비에도 끓여 먹었었고 그쵸. 괜찮은 것 같아요. 라면도 많이 끓여 먹었어요. 맞죠. 아 그리고 이제 이번에 대부분 분들이 오신 숙소가 또 새로 지어진 빨간색 콜레드? 있는 콘레드, 힐튼, 크록퍼드 4개인가 있어요. 거기 건물은 하나인데 브랜드를 나눠 가졌는데 그쵸. 그게 건물을 보면은 건물 위에 다 써 있어. 그쵸. 힐튼 뭐 해가지고 브랜드 정체성은 없어 보이지만 신축이고 내부는 저희도 못 들어가봤는데 저는 1층만 가봤거든요. 1층만 봤을 때는 좀 더 공기도 깨끗하고 좋았어요. 다만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행사장 올 때도 우버 타야 될 것 같은 느낌? 돈 없으면 이제 걸어오면 되지만 홀리데이인보다는 접근성이 훨씬 안 좋죠. 그런 숙소도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위인이랑 앙코르? 거기 또 쌍둥이 빌딩 같은 그쵸, 거잖아요. 거기도 행사장이죠. 거기도 행사장이 있죠. 네, 그래서 좀 멀리 퍼져 있고 거기는 조금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만달레나 베이 여기는 호텔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호텔인지 그 포럼만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달레나 베이라고 요거는 조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얘가 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다 여기들 있는 호텔들은 사실
다 셔틀이 돌고 있고 셔틀이 가깝지도 않아요. 사실 타면은 그래도 한 10분? 20분? 이렇게 또 교통이 있으니까 걸려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세션을 저는 뭐 굳이 왔다 갔다 할 필요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베네시안이나 이런 데 집중해서 듣는 게 좀 편하지 않나? 근데 내가 진짜 듣고 싶은 게 은근 그런 건 있긴 하죠. 다른 쪽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베네시안 중심이었던 것 같고 다른 데는 뭐 머신러닝 이렇게 나눠졌던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런가? 이번에는 좀 그런 개념이 없어 보였어요. 예전에는 뭐 만달레이 베이면 AI, ML 위주로 하고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도 이번에 잘 안 들어서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2019년에 와서 달리기 했었다고 그런 얘기 한참 했었는데 이번에 계속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원래 제가 왔을 때는 4K랑 그러니까 4km랑 8km 골라서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그냥 5km로 다 통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달리나 베이 쪽 아래에 있는 무슨 아레나 농구 경기 하는 그런 데 통해 가지고 외부로 쭉 뛰고 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한번 뛰고 왔었고 그래서 몇 시에 가셨는데요? 5시 반에 일어났죠. 그때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가니까 6시 반이고 뛰고 오니까 한 7시 반? 그리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또 재밌었던 게 갈 때는 우버 타고 왔거든요. 우버 타고 가니까 한 $10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 사람들 다 몰려있잖아요. 다 이제 끝나고 집에 갈 거 아니에요. 집이라기 호텔이나 어디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우버를 잡으려고 보니까 $30 나오더라고요. 탄력 요금제가 이렇게까지 장난 아니구나. 한국에 예전에 따블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그러니까 3배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베네시아 가는 호텔이 있어가지고 베네시아 가서 조식까지 먹고 그리고 이제 호텔 와서 좀 쉬었거든요. 좀 쉰 게 아니라 많이 쉬었죠.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좀 많이 쉬었고 지금은 좀 괜찮은데. 그 랭킹도 나온다면서요. 저희 숙소에 있는 다른 분이 다른 사람의 랭킹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얼마나 달렸나. 맞아요. 그 번호표 찍으면은 그게 예전에도 얘기했었는데 그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혼자 하는 것도 재밌긴 한데 그런 대회 같은 거 조그맣게 있으면 아마추어 대회들 많이 있으니까 나가보면 재밌어요. 왜냐면 요 번호판 주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몰라요? 이걸 배번호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배에다 이렇게 붙여서 배번호판이라고 하나 봐요. 근데 요즘에는 배번호판 뒤에 그 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스타트 라인 통과할 때, 그 엔드 라인 통과할 때 찍어서 걔네 기록을 재거든요. 그 아니면은 이제 그 칩을 따로 줘서 신발 같은 데 붙이라고 해요. 그런 거 가지고서 하니까 내가 뭐 나이키에서 지지 않아도 다 체크해주고 순위도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조금의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가서 뭐 행사를 하거나 재밌는 거나 그런 건 딱히 없었는데 가면 이제 커피랑 음료 같은 거, 커피랑 이제 간식 같은 거 좀 돼 있고 뭐 거기서 좀 분위기 띄우는 사람 있고 이제 잠깐 준비 운동 하다가 뛰러 가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순위도 잘 나오는데 저는 남자 순위만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그 성별 순으로만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순위는 안 나오고 799명인가 참가한 것 같은데 저는 400등? 딱 중간? 원래는 좀 빨리 뛰고 싶었는데 중간에 힘들어가지고 좀 5km니까 할 수 있겠다 했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요즘엔 남자 여자 구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록을 그냥 따로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약간 그 어차피 기록할 땐 다 따로 하니까 그런 느낌으로 여자 건 따로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성별 순위만 나왔던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아마 정확히 제가 안 봤는데 뭐 캔서 어쩌고저쩌고 기부한다고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부 행사기도 하고 얘는 리인벤트랑 별도로 $45니까 거의 5만원 내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또 와서 그냥 걷는 사람도 많아요. 조깅하는 거 생각하고 좀 뛰다가 힘들면 그냥 걸어. 돈 내고. 그 진심으로 뛰는 분들은 저보다 한 2배 빨리 뛰어요. 밴도 진심으로 뛴 편이잖아요. 전 진심으로 뛰는데 그러니까 달리기 진심인 사람들. 그 진짜 막 대회 나가고 하는 분들은 거의 뭐 키로당 3분 페이스로 뛸걸요? 저는 키로당 한 6분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진짜 저희 한 절반 가고 있으면 거의 끝까지 가고 있어요. 중간에 이게 반환점이 있거든요. 그럼 중간 갔는데 벌써 돌아오고 있어. 그런 식으로 돼 있긴 참고로 합니다. 낙교님은 달리기 하고 나서 하루 동안 막 계단도 못 내려오고 막 이런 정도로 뛰었는데 절반이. 좀 빨리 뛰려고 무리했더니 무릎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호텔은 뭐 그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 위치 같은 거 미리 봐놓고 오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또 공항이랑도 엄청 가까운 건 아닌데 또 멀진 않아서 되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아마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리인벤트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어디 업체나 이렇게 숙소 회사에서 구해줘서 와서 고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직접 하게 된다면 그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요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홀푸드를 갔는데
홀푸드는 약간 건강식이더라고요. 제가 이거 검색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미국 쇼핑 그 슈퍼마켓 이름을 그래서 슈퍼마켓인가로 쳤는데 홀푸드랑 뭐 몇 개 나왔거든요. 코리안 슈퍼마켓. 그래서 코리안 슈퍼마켓 문 닫았길래 홀푸드 어서 들어봤는데 하고 갔더니 다 논 ESG 뭐 논 NGO 논 ESG가 아니라 ESG가 아니라 논 NGO. 논 NGO 막 이런 거 콜라도 그냥 코카콜라 안 팔고 해지고 뭔가 멘붕이 왔던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뭐 미국에는 쇼핑몰 뭐 타겟 이런 게 유명한 타겟으로 검색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일반 마트. 네. 그게 슈퍼마켓으로 검색했을 때 안 나와가지고 홀마트는 약간 한국어로 치면 뭐라고 했었죠? 그 초록말 네, 요런 거 한살림 뭐 이런 느낌. 네, 근데 좀 규모는 크더라고요. 규모는 컸어요. 되게 큰데 한국에는 그런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콜라도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콜라도 자체의 브랜드인 것 같고 코카콜라 안 파냐고 물으니까 안 판대. 안 판다고 했는데 심지어 콜라도 중요한 건 논 NGO야. 맞아.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이 없는 식품인데 설탕은 또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설탕은 이제 똑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아무튼 논 NGO 붙으면 왠지 맛이 없을 것 같다는 편견이 생겼어. 그것 때문에. 그리고 약간 홀푸드가 좀 비싼 편인 것 같고 좀 키위랑 과일들도 조금 다른 느낌이라서 그쵸. 아마 일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타겟을 가시거나 아니면 라스베가스 오시면 저희는 이제 또 한 번 갔던 게 168 마트? 168 마켓이라고 중국 쪽 계열인 것 같은데 한국 음식도 되게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거긴 진짜 좀 한국 마트 같지 않았어요? 그쵸. 한국 마트랑 똑같고 더 편했죠. 이제 홀마트나 혹은 뭐 랄프인가 LA에서 갔던 데는 애들 왜 이렇게 진열도 못하고 여기에도 이제 식료품이 있다가 저기에 뭐 이게 있다 그랬는데 네. 그 168 마켓은 아시아 마켓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냥 한국에서 마트 다니는 경험이랑 거의 똑같았고 신라면 뭐 이런 거 다 있고 새우깡도 있고 뭐 중국 과자도 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 과일도 확실히 우리가 먹던 느낌이고 과일이 키위가 홀마트에 산 키위는 약간 좀 덜 익은 것 같고 골드 키위로 샀는데 팔았고 그래서 약간 좀 실망했었거든요. 근데 168 마트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먹던 그 골드 키위 제스프리 붙어있는 그거 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면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약간 식료품 필요하시면 168 마트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거기가 위험한 것도 전혀 아니고 오히려 사람 제일 많았어요. 그쵸, 갔던 데 중에서. 그래서 168 마트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혹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식료품 구매하실 일 있으면 한국 음식 같은 거 먹고 싶으면은 김치도 샀잖아요. 김치도. 저 김치도 맛있더라고요. 그 신라면 사가지고 엄청 먹었어요. 신라면 거의 두세 개 드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최승우님이 날씨 물어보셨는데 논 GMO라고 하시네요. 네네 논 GMO고요. 네 죄송해요. NGO 잘못해. 날씨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되게 좋았고요. 그때도 전편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되게 좋았고 여기 오니까 여기도 날씨는 되게 좋아요. 근데 저희 오면서부터 좀 추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첫날은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지금 이틀 3일 지나면서는 새벽에 좀 춥더라고요. 새벽에 그쵸. 춥지 않으셨어요? 새벽에도 춥고 좀 돌아다닐 때도 좀 추운 느낌? 네.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확실히 LA가 살기 더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건조함이나 이런 거나 라스베가스는 잘 모르겠어. 호텔 때문에 그런 건지 춥고 들어가면 덥고 춥고 덥고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좀 반복이죠. 좀 두껍게 입으면 들어가면 덥고 또 벗으면 나오면 춥고 계속 그런 느낌이라서 지금 저는 그냥 좀 두꺼운 맨투맨에 후드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고 있거든요. 후드나 이제 얇은 패딩 이런 거 들고 다니고 있는데 계속 입었다 벗었다 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 온도로는 몇 도일까요? 온도로는 모르겠네요. 온도로는 지금 17도라고? 지금 일교차가 큰 것 같아요. 온도가 여기가 그쵸. 보니까 로스앤젤레스는 일교차가 진짜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18도, 3도. 네, 최저가 3도까지 내려가니까 저녁에는 진짜 추웠어요. 저희는 근데 또 문제는 추우면 히터 틀면 되죠. 근데 히터 틀면 죽을 것 같아. 건조해서 막 코피 날 정도고 저도 립밤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원래 한국에 잘 안 바르던 분들도 저도 안 발라져요. 여기서는 생존을 위해서 발라야 돼. 여기가 막 트고 계속 물을 묻혀도 안 될 정도라 립밤 발라야 되고 저도 코 이렇게 미스트 하는 것도 원래 한국에서 안 쓰는데 막 코피 날 정도라서 그거 하고 추워도 차라리 추운 게 낫겠다. 히터 안 틀래. 막 홀리데이는 그나마 괜찮아요. 이런 데는 더 건조한 걸로 아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도 계속 추워지고 있어가지고 다음 주엔 더 춥네요. 다음 주엔 더 춥긴 하고 근데 한국은 뭐 영하 8도, 7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사막이라 일교차가 큰 것 같다고 그런가 보네요. 이야기해 주셨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고생을 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일이나 모레나 뭐 눈이나 비도 올 수 있다고 해서 거의 안 오는 것 같은데 그쵸. 올지 모르겠네요. 근데 일기예보상에는 뭐 딱히 없긴 하네요. 그렇게 LA만 그랬나봐요. LA에만 눈이 올 수 있다고 했던.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도 말했는데 그 지금 엑스포 행사장에 원래 크게 리인벤트만 써있고 막 이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축구를 엄청 크니까 축구를 4개를 트는데 그러니까 2개는 번갈아서 2개는 두 개. 어, 그쵸. A 경기면 나머지 2개는 B 경기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일본이랑 스페인이랑 하고 독일이랑 코스타리카라는데 그걸 동시에 틀어주더라고요. 해서 저 전반은 안 해서 보고 후반은 나와서 봤는데 일본이 이기니까 정말 난리였던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 엄청 좋아하고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뭐야? 아, 립밤 안 가져오신 걸 후회하신다고. 아 립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샀어요. 예. 아, 여기 사시면 돼요. 립밤 여기서 사면 됩니다. 이게 예. 후회하다가 이거 진짜 피부 다 망가지고 한국에 피부과 가야 될 정도라서 CVS 같은 거 하면 약품 같은 것도 많아서 아마 거기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코 뿌리는 것도 그 CVS 가서 샀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했는데 다른 것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약간 마약 처방을 받아야지 살 수 있는 약이 이건 처방. 마약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처방 받아야 살 수 있는 뭐 두통약이나 이런 게 미국에서는 그냥 CVS에서 다 살 수 산다고 있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있었고 요거 얘기하고 마무리 할까요? 어떤 거요? 자비로 오면 얼마나 될지. 경찰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 그거 아, 그거 얘기하시죠. 이 경찰 이야기가 뭐냐면 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말한 시저스 포럼이라는 행사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약간 야외로 나갈 수 있거든요. 셔틀 타러 가는데 야외에서 담배도 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세션 듣다가 세션 이제 다음 세션 시작하기 전에 야외로 나가려고 했는데 원래 사람들 다 나가서 음료수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안 요원들이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건물 안으로 뭐 시츄에이션이 뭐가 있다고 하면서 다 들어가라고 그러고 셔틀 타던 사람은 셔틀도 다 중단되고 행사장 중단됐어요. 아까 행사장이랑 행사장이 이제 야외에 조그마한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도 베네시안에서 시저스 포럼 가는 사람들은 다 차단하고 시저스 포럼에서 베네시안 가는 사람들은 들여보내주고 이래서 제가 들었던 넷플릭스 세션이 그게 풀로 찼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이동을 못하니까 한 반만 차고 이랬는데 그게 아마 밖에서 무슨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잠깐 밖에 보면 막 경찰 헬리콥터 라스베가스는 경찰 헬리콥터 잘 안 돌아다녔거든요. LA는 경찰 헬리콥터 그냥 돌아다니는데 막 경찰 헬기 돌고 막 밖에 다 차단하고 해서 어씨 뭐 밖에 총 쏘는 건가? 막 유리창 가까이 붙어 있으면 죽는 거 아니야? 막 약간 이런 느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끼리 트위터에 막 라스베가스 검색해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지 막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게 무슨 일이었나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딴 분들 말로는 뭐 뺑소니 쳐서 그거를 잡으려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고 정확히는 저도 잘은 몰라서 그래도 어떤 분이 LVPD인가? 라스베가스 경찰 트위터 찾아가지고 막 정보도 알려주셨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안 요원들이나 경찰도 다 안 알려주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고만 하니까 근데 또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총기 사건이 자주 있어서 그런지 아, 그렇죠. 들어가라고 하면 또 그냥 깔끔하게 들어가더라고요. 한국 같은 막 무시하고 나간 사람 있었을 것 같은데 또 그럴 때 엄청 단호해요. 그 시큐리티나 안전 요원들이 엄청 뭐라고 하지? 안 친절하게 말해 그때는. 예, 그냥 들어가 막 이렇게 쭉쭉 밀어버리는. 그리고 여기는 통제가 좀 확실히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에서 행사를 하면은 그 코엑스에서 행사를 해도 막 들어오는 사람들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 등록 안 했는데 그쵸, 들어와서 막 부스 가서 뭐 받아가고 그쵸. 뭐 그런 사람들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단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모든 입구 쪽에 물론 이제 출구 쪽만 있는 데서는 슬쩍 끼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입구에는 전부 다 시큐리티가 있고 가방 메고 다니면 다 체크하고 경찰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모든 입구에 다 해서 코엑스로 치면 우리가 코엑스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스 공간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이쪽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다 차단시켜서 무조건 카드 있는 사람만 들어오게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 코엑스에서 행사하다 보면 막 지나가던 사람들 막 와가지고 IT 행사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와가지고 막 물건 받아가려고 하고 막 이제 오히려 이제 세션장에 들어갈 때만 체크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이 행사장 전체를 다 통제하는 느낌? 그래서 어제 한번 못 들어갔어요. 아 그쵸. 그냥 여기 지나쳐서 저기 다른 데 갈 거다 그랬는데 인앤아웃 가려고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딴 길로 갔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CP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정확히 저도 사건은 모르겠는데 어제 무슨 막 인도로 막 달리고 도주하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신기했던 것 같긴 해요. 한국에서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해서 막 경찰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도로 통제하고 할 것 같지 않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 우선 쫓아는 가고 사람들 사이로, 그리고 나중에 CCTV로 잡아내죠. 근데 얘네들은 CCTV가 뭐 잘 안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나왔으면 제일 잡아야 되니까 그냥 다 통제하고 헬기 띄워서 최대한 빨리 잡아버리는.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쉽게 말한 것처럼 저런 범죄자가 총을 들고 있을지 마약을 했을지 모르니까 더 단호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좀 특이한 건 있어요. CP 말처럼 뭔가 교통을 딱히 교통 딱지 같은 건 없는데 경찰한테 걸리면 진짜 무서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거 어제 봤어요. 베네치안 행사장 앞에 누가 사람 내려주려고 약간 내리고 이쪽 길 옆에 길 아닌 데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와가지고 엄청 뭐라 그랬어요. 여기 드랍오프 하면 안 되고 뭐 안 되고 안 되고 하는 그 사람이 막 한국식으로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경찰 아저씨 엄청 무서워. 네, 저기 절대 안 된다고 막 지나가다가 이제 자세히 못 봤는데 그냥 그 사람이 약간 외국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막 이렇게 앉아서 막 말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안 내려주면 안 되는 데서 막 내려주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것만 조심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자비로 오면 비용 궁금한 분도 많으니까. 네. 뭐 전에 자비로 오면 얼마나 들지? 자비로 라스베가스만 온다고 생각하고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예산을 딱 전 정하고 오진 않았어요. 편하게 좀 왔었고 일단 저번 방송에서 170화에서 저희가 에어 프리미어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에어 프리미어로 온다고 하면은 왕복으로 한 150만원? LA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LA랑 라스베가스를 왕복해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잘 잡아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돌아갈 때도 시간 좀 맞춰야지, 여유있게 가야지 LA 가서도 안 놓칠 수 있잖아요. 이게 저도 찾아보니까 이제 아예 경유편으로 오면은 예를 들면 대한항공에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걸 끊었는데 그게 직항이 아니라 경유편이면은 대한항공에서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막 진짜 연착이 되고 그래도 얘네가 표를 보장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에어프리미어랑 다른 미국 국내 항공사랑 쓰면은 일단 그게 보장이 안 되니까 약간의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런 거 생각하고 좀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고 일단 국내선은 한 20만원 정도? 왕복이요? 왕복 20-3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조금 애매한 게 얘네는 이코노미를 타면은 수화물이 없어요. 국제선 타고 오면은 25km인가 그렇게까지 수화물 하나 무료잖아요. 큰 거. 하나나 두 개 정도 무료인데 여기는 이제 그게 안 돼서 기내 수화물은 기내 캐리어는 되겠죠. 기내 캐리어는 돼요. 기내 캐리어는 작은 거 되고 근데 그것도 항공사마다 다르니까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단 수화물은 거의 무조건 유료일 거예요. 저희 델타로 예약했었는데 수화물이 45달러인가 그랬는데 퍼스트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조금 더 비쌌어. 한 3-4만원 더 비싸서 그냥 퍼스트로 업그레이드 했었어요. 예전에 CP랑도 미국 한번 왔을 때 그렇게 했었잖아요. 샘플랑 갔을 때. 그런 식으로 그냥 퍼스트 되면은 퍼스트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수화물에 1개인가 2개인가? 퍼스트 하시는 게 훨씬 좋기는 해요. 물론 항공사마다 다를 거라서 요거는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지금 4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왕복 40 들었으니까 일단 뭐 대충 나이브하게 잡아서 비행기만 한 200 정도? 그 정도 하면 라스베가스까지 왕복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자비로 온다고 하면은 또 큰 비용이 이제 행사 비용. 티켓. 네, 티켓이 비싸요. 티켓이 1,799달러였는데 1,400원 했을 때는 아마 제가 계산해봤을 때 250만원 나왔어요. 맞아요. 이게 티켓이 진짜 비싸요. 사실. 티켓 살 때는 환율이 정점 1,400원 막 갈 때. 맞아요. 지금 1,300원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네. 1,200원도 막 찍고 나왔다고 하던데 어젠가 막 나스닥 엄청 오르면서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티켓이 그래도 한 200만원 넘으니까 요건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1799달러인가 고정이었던 것 같다고 기억하시더라고요. CP님이. 그래서 요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저는 이제 회사에서 지원 받아서 오긴 했는데 사실 그래서 좀 열심히 들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열심히 좀 안 됐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게 조금 비싸서 그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비행기랑 티켓 하면은 그냥 러프하게 한 400 잡으면 돼. 450. 벌써 450이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다닌다고 치면은 뭐 월, 화, 수, 목, 금 정도 5일 정도 이제 호텔에 묵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베네시안 같은 데로 치면 한 이것도 200-300 나올 거예요. 300? 3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300 넘겠죠. 300 넘을 것 같아. 지금 저희가 이제 월화수목금에서 홀리데이 묶은 게 아마
$1,000 조금 해서 120, 30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메인으로 오시려면은 메인 호텔로 오시려면은 한 300 정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근데 거 이제 그걸 2명이 하면 150으로 줄어들고 이런 거 있죠. 아 그렇죠. 같이 오면 호텔 비용은 네. 분담이 되니까. 저희도 이제 이번에 3명이 같이 와가지고 자비로 온 분들은 3명이 같이 이제 호텔비 분담하고 나중에 정산할 건데 그거 정산했을 때 한 번 더 얘기는 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생각하면은 벌써 750 혹은 이제 좀 싸게 간다고 치면은 한 600 안에서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캐나다로 환승하거나 그러면 좀 비행기 싸지고 막 20시간 걸려서 오면 좀 싸지니까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거기다가 또 추가로 드는 게 있죠. 우버비도 사실 한국에서 그 택시 안 타잖아요. 근데 막 비싸기도 하고. 근데 여기 와서는 우버 한번 타면은 3, 40도 쉽게 나가요. 그냥. 여기는 우버 가까워서 제일 싼 게 $9고. 예. 일단 타면은 10,000원이고 뭐 조금 뭐 시외라도 한번 나갔다 오면은 한 3, 4만 원은 우습게 나오는 것 같아요. $30만 나오는 거. 168 마트 이런 데 갔다 오면 그쵸. 거기도 한 3만 원 나왔던 것 같아. 왕복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편도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동하는 거는 사실 아끼려면 좀 효율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동하는 건 좀 효율적으로 생각하셔야지 비용을 좀 아낄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이제 먹는 건 근데 먹기 나름이라서 뭐 사실 싼 데도 있고 뭐 싸면은 한 끼에 10,000원? 비싸면은 그냥 안 사 먹어도 돼요. 행사장에서 주는 거 먹으면. 아 맞아요. 행사장에서 다 사실 포함이에요. 사실 조식이랑 점심은 저녁도 있었나? 저녁도 안 주면 그냥 엑스포에서 주는 과자, 칩 이런 거 먹으면서 행사장 지나가면 음료수도 많아요. 그냥 집어가는 거. 맞아요. 그런 걸로 버틸 수 있습니다. 그건. 그리고 나름 조식이랑 점심 잘 나오기는 해요. 이게 엄청 고급스러운 조식 느낌이 아니라서 그렇지 가면 요거트도 있고 과일도 있고 뭐 샐러드도 있고 먹을 거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는 없고 계란 후라이 같은 요리는 없고 네. 그리고 되게 크고 커피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가서 아침 대충 때우고 또 회전 드서 점심 먹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긴 하죠.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여행 계획으로 오는 게 아니면은 맞아요. 그렇게 해서 혼자 오면 한 600 정도로 끊을 수 있지 않을까? 600에서 한 650 정도? 근데 이제 저기 유정열님도 말해줬지만 예전에 AWS KRUG 커뮤니티에서는 열심히 활동하고 혹은 리더나 이런 분들한테 $1,200 쿠폰을 줬거든요. $1,799 중에 그 티켓 말하는 네, 거죠? 티켓 할인. 네네네네. 그래서 한 티켓 비용이 많이 빠질 수 있긴 해요. 그런 활동을 하신 분들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그 커뮤니티 지원금이 없었다고 알고 있고 지원 티켓이. 대신에 뭐 할인 쿠폰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그 $50 AWS의 또 빌더나 이렇게 또 활동했던 분들한테 따로 줬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는 할인은 안 됐고 또 예전에 저도 처음에 2016년에 왔을 때 AWS 커뮤니티 그때 활동하면서 왔거든요. 그때는 또 숙소를 커뮤니티에서 여러 명 같이 묵을 수 있게 저희 묵었던 홀리데이인 같은 데 잡아주면 사실 숙소 비용 빠지고 티켓은 싸고 그래서 비행기 값만 내가 어떻게 하고 거기 티켓비 한 50만 원 정도 하면 그때 싸게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한 200 얼마 정도로 미국 길게 체류하면서 행사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커뮤니티 지원 통해서 많이 온 분들은 없었는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AWS 대학생 모임에서도 많이 왔었고. 네. 일단 어쨌건 개인 입장에서 줄일 수 없는 비용은 티켓이랑 비행기 하면 450. 아니죠. 티켓은 이제 내가 커뮤니티 활동 너무 열심히 해서 할인 좀 받을 수 있지. 만약에 되면. 그쵸. 비행기는 절대 못 줄이는 거고. 그쵸. 비행기나 이제 호텔이나 이제 티켓은 그런 식으로 좀 해결할 수 있고 호텔은 또 사실 같이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최소 3명은 같이 와야지 분바이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줄일 수 있는 것 같고 어쨌건 생각만큼 싸게 올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뭔가 돈을 많이 썼네. 잘하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티켓비도 막 진짜 잘하는 분들은 오늘 저녁인가? 리플레이라고 이제 목요일 저녁에 파티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엄청 크게 파티하는데 거기에 이번에도 이제 그 헤드라이너라고 발표한 게 이제 마틴 게릭스라고 엄청 유명한 DJ가 오는데 저희 평창올림픽 때도 뭐 앞에 했다고 하는데 그 DJ가 엄청 유명한데 그런 사람 아마 물론 이제 마지막에 뭐 한두 시간 하겠지만 그 행사 티켓 엄청 비쌀 거잖아요. 그런 거 따지면 제가 알기로는 이번엔 자세히 안 봤지만 리플레이 한 명 더 데려오거나 뭐 싸게 데려올 수 있는 걸로 알아요. 원래는 그랬었죠. 네,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사실 라스베가스에 지금 우리 말고도 신혼부부나 이렇게 여행 온 사람 많을 거예요. 그다음에 뭐 미어디 카페나 이런 데서 내 리플레이 와서 그 쿠폰 같이 할 사람 해서 돈 조금 받을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라스베가스 왔는데 마틴 게릭스나 이런 사람들 보고 막 행사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오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지금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라스베가스 호텔비가 12월 1일 오늘 목요일 숙박비가 2배 이상 비싸요. 갑자기 하루만. 금토는 다시 떨어지는 것 같고. 이게 약간 기사를 보니까 역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가격이. 그래서 저는 그게 설마 매팅 게릭스 1시간 오는 것 때문일까 싶기도 하고 아닐 것도 같고 우리가 모르는 잘은 모르겠어. 다른 유명한 사람이 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티켓 비용을 줄이려면 뭐 그런 꼼수도 있지 않을까? 꼼수라기보다는 뭐 아껴서 올라면은 네. 비행기나 뭐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비행기도 또 마일리지 다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쵸. 네, 마일리지 발권 뭐 마일리지 1년 열심히 전에 하면 모으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라스베가스 여기 오는 거 대한항공 직항이 원래는 주 5일 있는데 지금 복구가 안 돼서 3일 정도인데 막 1년 전에 하면 사실 라스베가스도 지금 이 업체들도 아직 미리 못 정하거든요. 저희 오는 것도 막 3달 전, 2달 전 빨라봤자 그럼 내가 1년 전에 막 마일리지 티켓을 많이 끊을 수 있으면 뭐 아시겠지만 마일리지로 뭐 사면 비행기 싸지고도 한다고 하니까 뭐 내가 진짜 계획이 있다 그러면 진짜 1년 전부터 준비하면 조금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대한항공은 진짜 비쌉니다. 네.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그것도 있었어요. AWS 자체에서 그 전세기랑 여행 상품 만들어가지고 AWS 만든 건 아니 맞나? AWS 공지를 하긴 했었어요. AWS 전세기랑 그 여행 상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판 것도 있었어서 맞아요. 그런 거를 같이 오면 또 그나마 좀 싸게 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 것 같아요. 여행 상품 진짜 비쌌어요. 그거 비쌌었나? 여행 상품 내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알아서 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도 있었다. 네네, 뭐 관심 맞아요. 있으면 참고는 해보셔라. 비교는. 내가 돈은 많고 신경 못 쓰겠다 그러면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다 해주거든요. 투어도 해주고. 맞아. 그 혼자 오면 그런 건 직접 알아서 보긴 해야 되죠. 유정열님이 히어로 되라고 하는데 지금 옆에서 계시면서 네, 말 안 하시고. 히어로 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실제로 네. 히어로를 옆에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어로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히어로 될 만큼 노력을 해서 그만큼 돈과 노력을 쓴 거죠. 많이 해야죠. 시간과 노력. 커뮤니티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저는 그런 거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자비로 오면 또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공유명한 비밀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비밀까지는 아닌데 이제 이게 중간 업체를 뭐라고 하죠? 클라우드 파트너사라고 하거든요. 파트너사에서 각 회사별로 자기네 거 많이 쓰는 회사별로 또 많이 초대해서 같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개발자분들도 진짜 많이 왔고 이번에도 사실 한국인 분들 역대급으로 많이 왔다고 듣긴 했었거든요. 1,500명이라고 지금 말이 나오죠. 네. 대부분은 이제 아마 그렇게 좀 지원 많이 받으신 분들일 거라고 추측은 하고 있어요. 자비로운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또 그냥 관심 있으면 또 사람들 많이 가니까 저희도 자비로 오고 싶어가지고 오긴 했었거든요. 자비로 한 번쯤 올만하지 않나? 리인벤트가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핫하고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끝물인 것 같아. 이제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리플레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재밌으니까 인생에 한 번쯤 와볼만 하지 않나? WWDC나 이런 것도 재밌고 한데 한 번쯤 와서 지금도 사실 막상 들으려고 하면 안 들으려고 하면 또 재미없다가 세션 막상 들으면 재밌죠. 재밌는 게 많아요. 막 넷플릭스 이야기나 뭐 캐피탈원 금융이나 뭐 정말 많거든요. 또 엑스포에 행사 오면 이런 회사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B2B 사스 솔루션 처음 들어보는 것도 진짜 많고 좀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뭔가 트렌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엑스포 이번에 가보면 확실히 데이터독 성공 이후로 데이터독의 뭐 시큐리티 버전이라거나 시큐리티 이런 것도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뭔가 분위기도 좀 어쨌든 돈 버는 애들이 돈 내고 온 거니까 그쵸. 이쪽이 돈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딱 모르겠네. 근데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긴 하네. 네, CP도 얘기해 줬었는데 다른 것도 괜찮은데 리인벤트가 진짜 괜찮은 행사 같긴 해요. 라스베가스에 하는 것도 좀 큰 것 같고 아마 이런 느낌의 IT 행사가 많진 않을 것 같아서 IT 행사 산호세 샌프란에 살 수는 있는데 숙박비가 장난 아닐 거예요. 비행기 값은 싸도 숙박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재미도 없을 것 같아요. 재미는 있을 수 있어요. 재미는 날씨가 좋잖아요. 좀. 갈 데가 많긴 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여기 행사 와서 안 보면 가도 라스베가스에서 슬롯머신이나 이런 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재미없어요. 그쵸. 그것도 하고 룰도 알고 해야 재밌지. 그리고 뭐 이렇게 파트너사에서 여는 행사도 많아서 뭐 자비로 와도 슬쩍 끼어가거나 한국 사람 많으니까 그렇게 해도 맞아요.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히어로 같은 분은 몽고DB도 카페 하나 통째로 빌렸는데 거기서 무제한으로 쉬고 먹고 밥 주고 그리고 한 명 더 데려갈 수 있다고 하니까 뺏겨가지고. 히어로한테 미리 친해놓으면 그런 것도 있죠.
뭔가 그런 거 많아요. 회사들 세션도 많고 재밌습니다. 아무튼 뭐 자비 얘기였는데 그래서 뭐 한 그냥 진짜 생으로 오면 혼자 온다고 치면 700 정도 700 이상 들 것 그쵸. 같고 같이 오면은 한 500에서 600 사이로 끊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잘 얘기해서 그리고 뭐 여행 같은 거 하면 사실 거기 추가되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지원 많이 받으면은 비행기랑 이렇게만 해서 한 400 안에 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파트너사랑 같이 해서 좀 많이 지원받아 파트너사랑 지원 받으면 사실 호텔이랑 비행기도 다 해주는 걸로 알고 그쵸. 있긴 하거든요. 적은 돈은 아니니까 돈이 없어도 방법은 있다. 그렇죠. 회사에서 AW 많이 쓰도록 네, 뭐. 유도해서 회사도 있고 뭐 커뮤니티도 있고 히어로도 있고. 아니면 큰 회사들은 모르겠네. 카카오나 네이버는 요즘에 모르겠네. 컨퍼런스 비용은 지원받을 수 있지 않아요? 요즘에 없나? 많이 없어진 걸로 알아요. 예전에 또 무제한으로 풀어줬다가 무효전 이런 걸로 없어진 데도 많고. 아쉽다. 근데 조금씩은 지원해주는 데가 있다고는 들었지만 이 정도 비용까지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또 큰 회사들은 이렇게 지원받아서 오더라도 저희도 이번에 들어보면 어떤 회사들은 세션이나 뭐 이런 거 레포트 매일매일 써야 되는 아 맞아요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 듣고서 레포트 제출하고 그러신 분들 있더라고요. 네. 휴가가 아닌가? 잘 휴가가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도 한국에 여기뿐만이 아니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도 예전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 회사들 뭐 스마트 스터디나 혹은 뭐 한국의 회사들 많잖아요. 그런데 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하는 것도 봤는데 거긴 규모는 여기보다 더 크긴 해요. 행사장이 워낙 커서. 와. 근데 보면 약간 아쉬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이 만약에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목요일 저녁부터 이미 파는 느낌. AWS 리인벤트 행사는 안 그러는데 약간 금요일 오전까지는 그래도 좀 네. 유지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 사람들이 이제 뭔가 팔러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3일은 비즈니스 데이고 막 그러는데 그쵸. 마지막 전날 오후 한 3, 4시 되면 다 짐 싸버리고 심지어 심한 데는 오전 11시에 짐 싸는 데도 많아요. 그때 보면서 느꼈던 게 유독 한국 회사가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한국인이라 그것만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이분들도 왔으니까 관광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 일정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안 해주면 그 나머지 이틀을 컨퍼런스에 집중 못 하는 것 같아요. 근처도 놀러 가고 해야지. 그쵸. 그래서 약간 그냥 뒤에 조금만 더 붙여주면 회사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빡빡하게 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마지막 날 오히려 루즈하고 놀러 가고 싶고 한데 그냥 그 일정을 좀 늘려주면 그런 생각한 적도 있어요. 리인벤트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리고 워낙 뭐 개발자 많고 사실 뭐 영업만 잘하면은 제가 봤을 땐 진짜 2배는 재밌지 않을까. 리인벤트 행사장 확실히 엑스포 끝날 때까지 엄청 열심히 여긴 B2B 개발자한테 뭔가 팔겠다는 의지가 너무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도 진짜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거의 안 받긴 했는데 어제도 가서 막 티셔츠랑 엄청 받아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늦게 갔고 사실 뭐 떨어진 데 많았는데도 많이 주고 또 엄청 적극적이에요. 그냥 지나가다 눈 마주치면 막 설명해 주려고 그러고 영어 잘 모르지만 근데 그분들은 그럴만한 것 같아요. 여기에 당장 내 고객이 눈앞에 있고 물론 이제 임원급을 설정 못하면 뭐 쓸 수도 있다는 마인드일 수도 있지만 뭐 미국은 안 그럴 수도 있고 미국은 사스를 워낙 많이 쓰니까 한국은 내가 쓰고 싶어도 못 쓰지만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 CP 생각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VC 돼서 그냥 뭐 C드급에서 여러 개 꾸며놓으면 하나 잘 될 거 아니에요. 걔네들 약간 비즈니스 그냥 다 열심히 해놓으면은 어디가 클지 모르잖아. 그럴 수도 있죠. 락인 효과. 맞죠. 락인 효과 진짜 큰 것 같아요. 사스는 진짜 바꾸기 힘든 것 같아. 한번 쓰면. 아니요, 또 바꾸려면 바뀌는 쉽게 바꾸는 게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고. 옥타 같은 거 못 바꾸잖아. 옥타 같은 것도 뭐 좋은 게 나오면 은근 또 바뀌려면 쉽게 바뀌어요. 걔들이 가진 데이터는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 그런가? 그쵸. 근데 이제 경쟁자가 나올 이유가 없는 시장도 있고. 그쵸. 그런 거 잘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 오래 이야기한 것 같아서. 목이 너무 아프네 진짜. 네, 저도 건조하니까 누구 오셨나 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가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